작전명, 목줄 다시 채우기. 백악관 최고의 전략가들이 설계한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폭탄 같은 관세를 부과하고 주한미군 철수라는 최후의 압박까지 준비된 경제와 안보, 두 개의 칼날이 한나라의 심장을 겨눴죠.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은 태평양을 건너기도 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국의 가장 정교한 계획을 무너뜨린 단 하나의 변수.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피어스 켈러헨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동아시아 정책을 다뤄온 최고의 전략가로 불리며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국무부에 들어온 이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수많은 국제 협상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심리를 꿰뚫어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었죠. 한때는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25년 4월의 어느 쌀쌀한 봄날, 백악관 지하의 상황실에서였는데 서늘한 공기와 낮은 조명 아래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고 그 자리의 긴장감은 단순한 회의의 무게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여러 데이터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그날의 안건은 단 하나,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단호한 목소리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우리가 몇 주간 준비해온 충격적인 작전, 목줄 다시 채우기가 최종 승인되었는데 작전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공격해 미국의 통제권 아래 다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공격은 정밀하게 계산된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 날 새벽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첨단 전자기기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해 무려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년간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조치였으며 산업 전반에 충격파를 가해 단기간 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안보 불안감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향해 기존의 수십 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경제 기반이 붕괴하는 와중에 국가 안보마저 불안정해진다면 한국은 미국의 보호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떤 양보든 할 것이라는 것이 워싱턴이 세운 계산이었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는 냉혹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 시나리오가 완벽하다는 데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를 대표하는 마커스 리처드 장군은 무겁게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잠시 느슨해진 고삐가 한국을 지나치게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은근한 미소 속에 담아 전했습니다. 그는 사냥개가 주인을 물어서는 안 되며 이제 다시 목줄을 단단히 조여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은밀한 비유와 오만한 뉘앙스의 회의실의 다른 참석자들은 일제히 묵묵히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 또한 그러한 인식에 전혀 이견을 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70년간 방패처럼 지켜온 나라였으며 우리의 기술력과 거대한 시장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눈부신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에 그 믿음은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절대적인 진리처럼 제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어요. 워싱턴의 국익을 수호하고 미국의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두 개의 압박 카드를 손에 쥐었으며 각각의 카드는 정교한 계산과 다층적인 전략적 분석의 산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밀하게 설계된 경제적 제재의 수단이었고 두 번째는 심리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절대적인 방위비 증액 요구였습니다. 저는 출국 전까지 고위 참모진과의 비공개 전략 검토 회의를 수차례 거듭하며 한국 정부의 정치경제군사 구조를 세밀하게 분해하듯 분석했고 그 결과로 도출된 예상 시나리오를 제 뇌리에 깊숙이 각인시켰습니다.
이 모든 준비의 본질은 한국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둔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얼마나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예정된 수순을 직접 검증하러 가는 사람처럼 차가운 자신감 속에 가벼운 승리의 예감을 품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변수를 제압 가능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교만한 계산이 가득 차 있었는데, 인천의 활주로 위에 발을 내디딜 그 순간까지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는 미국이 지배하는 질서의 한 구성 요소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그들이 저항한다면 경제와 안보의 끈을 동시에 조여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계획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길들여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 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서울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저는 처음으로 계획에 없던 감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던 이미지는 오래된 시설과 혼잡한 인파, 느릿한 절차가 뒤섞인 과거의 개발도상국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한 상상을 무참히 깨뜨렸습니다. 유리와 강철이 어우러져 하늘로 뻗어오르는 건물은 마치 미래를 주제로 한 대작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정교하고 압도적이었는데, 입국 심사 절차는 단 몇 분 만에 종료되었고 그 과정은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었으며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기억 속에 자리 잡은 한국의 이미지를 되짚어 보았어요. 미국의 원조로 가까스로 기초산업을 세우던 가난한 나라.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변방의 동맹국이라는 확신이었지만 이 첫 발걸음부터 그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의문이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 의문은 공항을 빠져나와 이동하는 동안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차량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또 한 번의 충격을 주었어요. 거대한 물류단지와 최첨단 공장이 연이어 나타났고,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은 고급 승용차와 전기차가 줄을 이루었으며 도로는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 위에 흐르는 것은 단순한 교통이 아니라 첨단 산업과 체계적 국가 운영이 빚어낸 질서 그 자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외 미군 기지 앞에 선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기존의 확신을 시험대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출국 전 국무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스티븐이 제게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이클로, 주한미군으로서 이미 수년째 이곳 험프리스 기지에서 근무하며 시설과 운영 전반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와의 사전 약속에 따라 기지 정문에서 합류했고, 그는 마치 오랜 전우를 맞이하듯 단정한 군복 차림과 절제된 태도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 기지라는 거대한 타이틀은 이미 수차례 보고서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접했으나 직접 눈으로 마주한 그 순간의 압도감은 모든 문서적 기록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무한히 펼쳐지는 활주로와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병영, 최신식 무기와 차량들이 늘어서 있는 광경은 겉보기에 미국의 군사적 위대함과 한국에 대한 장기간의 시혜를 증명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이 기지가 전후 70년 동안 우리가 제공한 안보의 상징물이며 한국이 우리 보호 아래 성장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마이클이 안내를 시작하자 그 확신은 서서히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이 기지의 건설 과정과 재정 구조를 설명했는데, 1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었으며 그중 무려 92%를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이 병영과 지휘동뿐 아니라 학교, 병원, 주택, 체육시설 등 모든 생활 인프라 역시 한국의 예산으로 건설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미군의 깃발 아래 질서정연하게 작동하는 이 거대한 체계가 사실은 한국이 스스로 마련한 안보 자산이라는 사실이 제 머릿속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마이클은 덧붙여 주둔 장병과 가족들이 이곳에서 누리는 생활 수준은 미국 본토의 웬만한 군사시설을 능가하며 이는 철저한 한국 측의 지원과 관리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서술 속에 담긴 구체적 사실 하나하나가 제가 수십 년간 굳게 믿어온 시혜와 보호의 구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땅에,
그들이 지어준 최첨단 시설에서 상상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의 혼란은 현지 미군 병사들과의 대화에서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들이 힘든 타향살이에 지쳐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는데 한 병사는 필라델피아 출신이며 한국만큼 안전하고 깨끗한 곳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길을 걸어도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못하며 두고 온 휴대폰이 몇 시간 뒤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경험을 털어놓았죠. 또 다른 병사는 플로리다에서 왔다면서 한국의 편리한 대중교통과 초고속 인터넷, 그리고 맛있는 음식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지박 식당에 가면 현지 주민들이 미군이라고 반겨주며 음식을 더 챙겨주기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들을 침략군이 아닌 고마운 손님처럼 대해주는 그들의 따뜻함에 감동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보고받았던 데이터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었죠. 워싱턴에서 세웠던 완벽한 계획, 그 첫 번째 전제부터 이렇게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자신감은 빠르게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알던 것과 정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서 세웠던 완벽한 계획, 그 첫 번째 전제부터 이렇게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자신감은 빠르게 혼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미군에 대한 대우나 주둔 환경의 우수함은 제 계산 속에서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사안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의 핵심은 안보가 아니라 기술이었고 제가 쥐고 있다고 믿은 목줄은 바로 미국이 보유한 압도적 첨단 군사력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고도화된 무기체계 없이는 북한의 위협 앞에서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며 그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협상의 주도권은 여전히 워싱턴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평택을 떠나는 차량 안에서 창밖에 스쳐가는 한국의 풍경은 제 확신을 얕은 모래 위에 세운 듯 불안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방산 기업의 로고, 항만으로 들어서는 대형 군수 물자의 행렬, 그리고 군 복장을 한 채 기지 밖 카페에서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분석하는 젊은 장교들의 모습은 제 머릿속에 자리하던 기술 종속국이라는 이미지를 조금씩 잠식해갔습니다. 마이클이 건넨 몇 마디 설명 속에도 한국이 이미 자체적인 방위 산업 생태계를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단서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 의문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저는 다음 행선지를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로 정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군사기술 개발의 심장부로 저에게는 그 실체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무대였죠. 제 기대는 냉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할 것은 고작해야 미국의 기술을 어설프게 모방한 복제품이거나 우리가 제공하는 첨단 부품 없이는 결코 완성할 수 없는 반쪽짜리 체계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겉으로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하얀 가운을 걸친 연구원들이 분주히 실험실을 오가고 있었고 복도의 전시 공간에는 낡은 무기 모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책임 연구원은 절제된 몸짓으로 저를 브리핑실로 이끌었으며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이 내놓을 변명을 담담히 들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린 속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제 팔짱은 저도 모르게 풀렸고 시선은 화면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거대한 포문이 불을 뿜는 장면이었는데 K9 자주포의 실사격 훈련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K9 자주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런 수준의 무기라고 보고받았을 뿐이었지만 영상 속의 자주포는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물건이었습니다. 몇 초에 한 발씩 거의 기관총처럼 포탄을 쏟아냈고 첫 발이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음 포탄이 발사되는 압도적인 연사력을 보여주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화면에 나온 세계 지도였는데 지도 위에는 폴란드, 호주, 이집트, 노르웨이 등 수많은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K9 자주포를 수입한 나라들이었죠. 특히 폴란드는 우리의 M109 팔라딘이나 독일의 판처 하우비체를 제치고 한국의 K9을 선택한 것이었는데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능과 납기, 그리고 기술 이전까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이었다는 분석 자료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어요. 제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거대한 미사일이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영상이었어요.
바로 천궁2 미사일 방어체계였고 이번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우리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따라 한 아류작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천궁2가 날아오는 모의 탄도미사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요격하는 장면이 느린 화면으로 반복 재생되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의 패트리어트, 이스라엘의 에로우 시스템과 경쟁하여 최종적으로 한국의 천궁2가 채택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자 전통적인 무기 시장인 중동의 심장부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 종속이라는 저의 마지막 믿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고 이들은 더 이상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때는 우리가 베푸는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우리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직접 경쟁하고 심지어 우리를 이기고 있는 무서운 경쟁자였습니다. 브리핑실의 서늘한 공기가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기술의 목줄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위성 전화가 짧게 진동했는데 워싱턴에서 온 긴급 통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브리핑실을 나와 차가운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동료인 클레이튼 쇼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피어스, 큰일 났네. 관세건 말이야.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클레이튼 쇼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그가 전해온 소식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는데 우리가 터뜨린 관세 폭탄의 파편이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엘라베마와 조지아에 있는 현대, 기아의 협력업체들이 연달아 부품 공급 계약이 끊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천 명에 달하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분노한 노동자들이 한국 기업이 아닌 일자리를 빼앗은 미국 정부를 향해 시위를 시작했다는 점이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돌려달라, 정치가 우리를 죽인다와 같은 팻말이 들려 있었고 그 분노의 화살은 작전을 설계한 우리에게로 정확히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클레이튼 쇼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멍하니 연구소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대전의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턱 밑까지 추격해오고 있었고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워싱턴에서는 우리가 던진 경제적 그물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압박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칼날이 모두 부러져 버린 것입니다. 계획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희 냉철했던 이성은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깊은 충격과 빠져나갈 길 없는 초조함만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한 호텔 최고층에 위치한 비공개 회담장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남은 단 하나의 카드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기술도 경제도 통하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가장 원초적인 공포, 바로 안보였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그 어떤 동맹국이라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위협. 저는 이 카드로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다고 마지막까지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한국 측 대표단과 마주 앉았을 때 저는 애써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언급하며 만약 이대로 한국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국 역시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동맹 관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당황이나 공포의 빛을 찾으려 애썼지만 제 맞은편에 앉은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조금의 미동도 없이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고 그 눈빛 속에는 제가 감히 읽어낼 수 없는 단단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는데 그는 제 협박에 반박하거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서류 한 부를 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피어스 씨, 이것부터 읽어보시지요. 그가 말했습니다. 서류의 표지에는 단 2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독트린이라는 단어였고 저는 의아한 마음으로 서류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저는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단순한 대응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없는 세상에 대한 너무나도 치밀하고 구체적인 한국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독자적인 안보 동맹 구축이었는데 일본, 호주, 인도, 심지어 베트남과도 이미 물밑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우리의 군사 시스템에서 벗어난 완전한 독자 무기체계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미군 철수 시 6개월 내 자체 핵 억제력 확보 완료. 이것은 허풍이나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인 예산과 일정, 그리고 기술적 로드맵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었고 한국 측 대표는 여전히 고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서류를 다 읽은 것을 확인하고는 제 심장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말을 덧붙였어요. 만약 우리의 제안이 불만족스럽다면 미군이 떠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우리를 붙잡지 않겠다는 너무나도 정중해서 오히려 섬뜩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마지막 카드는 아무런 힘이 없는 빈 껍데기였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 카드는 한국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그들이 숨기고 있던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게 만든 최악의 패착이었습니다. 회담장의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협상가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힘의 이동을 목격한 무력한 증인일 뿐이었죠. 경악을 넘어선 차가운 전율이 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서울에서 보았던 그 서류, 서울 독트린의 내용을 수없이 복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한국의 나약함, 우리의 기술에 대한 의존, 안보에 대한 절박함까지 전부 우리의 착각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죠. 그들은 우리가 목줄을 채우려 할 때 조용히 그 목줄을 끊어버릴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한국을 압박하러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마주한 날것의 진실은 제 안의 오만과 확신을 무너뜨렸고 저는 그것의 무게를 짊어진 채 권력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백악관으로 돌아온 한 명의 보고자에 불과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떠나기 전보다 한층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조명은 낮게 깔려 있었고 긴 테이블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외교안보 라인의 최고 위급 인사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승전보를 기다리는 자만심이 묻어 있었으며 방안을 감도는 긴장과 기대는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만큼 짙었습니다. 국방부를 대표하는 마커스 리처드 장군은 저를 바라보며 한국이 얼마나 절박하게 매달렸는지를 묻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확인만 하려는 사람의 태도였으며 제 보고가 그들의 자부심을 강화시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대신 준비해온 두꺼운 보고서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무게가 나무 표면을 울리며 내려앉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낮고 단단하게 울렸어요. 감정의 경랑을 꾹 눌러 담은 채 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을 가득 메우고 있던 승리의 기대감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서서히 그리고 불가피하게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택 기지에서 본 것,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설명했어요. 리처드 장군은 코웃음을 치며 그건 그들을 지켜주는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제가 대전에서 보았던 K9 자주포와 천공투 미사일 방어체계의 성능, 그리고 이미 세계 시장에서 미국을 이기고 있는 수출 실적을 보고했고 회의실을 메우던 웃음소리는 점점 희미해지며 사그라들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가장 뼈아픈 진실을 꺼내놓았는데 우리가 정밀하게 설계했던 관세 폭탄이 실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 남부의 산업 현장을 직격하고 있었으며 그 여파로 수천 명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이어가던 순간 저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클레이튼 쇼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연방의회와 주요 방송국까지 이 사태를 대서특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실은 깊은 정적에 잠겼지만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난 것은 리처드 장군이었어요. 그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완고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고 제 보고를 한국의 치밀한 선전술에 세뇌당한 결과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보유한 모든 군사기술이 결국 미국의 설계와 자료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경제적 충격 또한 일시적인 파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보호망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국가이며 따라서 이번 사안 역시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힘의 균형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확신을 굽히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상황을 직시하기보다는 스스로 믿고 싶은 질서를 고수하려는 완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고집이 곧 변화한 세계 현실을 보지 못하는 위험한 눈가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보고를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바로 그 서류, 서울 독트린의 존재에 대해서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우산을 벗어나 아시아 국가들과 독자적인 안보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고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궁지로 몰면 그들은 6개월 안에 핵무장을 완료할 준비를 마쳤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리처드 장군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보국장인 로버트 갤러웨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목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위협을 어디까지 인내해주는지 시험당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한국이 아니라 변화한 현실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오만함입니다. 제 보고는 그렇게 끝났고 상황실을 지배하던 것은 완전한 침묵, 그리고 그보다 더 무거운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거대한 시스템의 심장부에서 진실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은 깊은 고민 끝에 목줄 다시 채우기 작전은 즉시 전면 중단되었고 모든 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제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요. 바로 한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비공식 대화 채널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백악관은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일시적으로 유예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엘라베마와 조지아의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자신의 일터로 복귀하며 기뻐하는 한 미국인 노동자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정치가 아닌 경제, 싸움이 아닌 협력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제 힘든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한때 제가 가장 무시했던 나라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힘은 상대를 억누르고 통제하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실력을 갖추고 그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한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를 설계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제 남은 경력을 바치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볼 때 양국 관계는 더욱 굳건해지고 세계는 더욱 평화로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열어갈 새로운 시대가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편견과 오만이 아닌 존중과 이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한 나라를 흔들 수 있다고 믿었던 힘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거대한 무기를 쥐고 있었지만 진짜 힘은 상대를 제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치밀한 노력과 실력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승리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성과들과 징조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저 예열을 하던 것일 뿐이었는데요. 폭발적인 비상을 하며 다른 모든 국가들을 추월하고 앞서 나가게 될 현재 전 세계에서 최고로 기대되는 라이징 스타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나라가 통일까지 이루게 된다면 세계 2위까지도 빛의 속도로 치고 올라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하버드 교수의 놀라운 증언. 어떤 분야든 세계 최고를 목표로 했던 그들의 도전 정신, 수직 상승 곡선을 그리며 세계를 놀라게 한 이 나라의 숨은 이야기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릭 로메즈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수예요. 제가 경제학자로서 평생 연구하며 놀라웠던 가장 경이로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단연코 한국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한국이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사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피부로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상위 3%에 해당하는 성과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69년 전에 대한민국은 세계 꼴찌 중 하나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70년도 채 되지 않아 세계 탑10 안에 들어올 정도로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거예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67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23살의 젊은 나이로 선교 봉사활동을 위해 한국 땅을 밟았어요.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시, 무너진 건물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초가집과 판잣집이 어지럽게 늘어선 모습에 말문이 막혔어요.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고작 67달러에 불과했고 세계 경제학계에서는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역 주변을 걷던 날 거리에는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물건들을 파는 노점상들, 구두를 닦는 어린아이들,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려는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제가 마주한 것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 기적을 일으킬 민족의 시작점이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만의 특별함은 놀라울 정도의 효율성과 목적 지향적 접근법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특성을 알아채기 힘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절망적인 가난만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남산 도서관에서 만난 한 학생과의 대화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낡은 옷을 입고 허기진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비범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나요? 라는 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공부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전쟁의 폐허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있었고 개인의 성공과 국가의 발전을 연결시키는 특별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 민족의 잠재력에 깊은 흥미를 느꼈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선교 봉사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재난 후 경제 재건이었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참혹한 현실이 제 학문적 관심사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저는 한국에 관한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의 보고서들은 한국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습니다. 자원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당시 경제학계의 상식이었어요. 내심 저도 그런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남산 도서관에서 만났던 그 학생의 눈빛만은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저는 하버드 경제학과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1979년
아시아 경제 연구를 위한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12년 전에 그 가난한 나라가 얼마나 변했을까 싶었어요.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완전히 뒤집어진 풍경에 경악했습니다. 과거의 흙길은 포장된 도로로 바뀌어 있었고 허름한 판잣집들이 있던 자리에는 빌딩들이 솟아올라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내가 알던 그 한국인가? 충격을 감출 수 없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식당에서 들은 뉴스였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나라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축하합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다 그만 사례가 들려 기침을 연거푸했습니다. 수출 100억 달러라니 이건 미처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성취였어요. 12년 전만 해도 수출이라곤 거의 없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다음 날 경제개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저는 포항제철소를 방문했습니다. 1968년 착공해 73년부터 가동된 이 거대한 산업시설은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누구도 믿지 않았을 장면이었어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용광로와 거대한 철강 생산시설, 그리고 자부심에 가득 찬 노동자들의 얼굴. 한 엔지니어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배상금과 미국의 차관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로 세계적인 철강을 생산하고 있어요. 경제학자로서 저는 이런 급속한 산업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깊이 궁금했습니다.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룬 성과를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들과 만남을 가졌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독특한 경제 발전 전략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설명했어요. 60년대 초부터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벌어들인 외화, 베트남 파병을 통해 얻은 수입, 중동 건설 현장에서 흘린 땀, 이 모든 것이 우리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국가 재건을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의 희생이 오늘날 한국의 산업화를 가능케 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은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대학 교수의 안내로 경기도의 한 농촌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완전히 바뀐 농촌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초가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 있었고 넓게 포장된 마을길, 깨끗한 상수도 시설, 그리고 농기계를 다루는 농민들의 모습은 12년 전 제가 보았던 한국 농촌과는 전혀 달랐어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정부와 주민들이 합심해 마을을 개선한 새마을 운동의 성과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부에서 시멘트와 철근만 주고 나머지는 우리 손으로 다 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이루어낸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와 단결력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서울에서 만난 교수는 한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창제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높은 문해율과 교육열을 가진 이유, 그들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어요. 12년 만에 저는 한국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국민 모두가 하나된 의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나가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경제학계의 상식을 뒤엎은 이 놀라운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의 경험은 제가 알던 모든 경제 이론을 제고하게 만들었고 인간의 의지와 단결이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변화를 논문으로 정리해 동아시아의 경제기적 한국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어요. 당시 경제학계에서는 제 주장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도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직접 목격한 한국인들의 저력을 믿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저는 한국과 함께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일본은 이미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성장 속도는 가장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일본이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모델을 택했다면 한국은 훨씬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강단의 선전은 학생들에게 한국의 사례를 열정적으로 가르쳤어요. 세계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나라를 보고 싶다면 한국을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로서 한국은 저에게 이론보다 실천이, 자원보다 인적 자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준 살아있는 교과서였어요. 1997년 가을 연구실에서 논문을 검토하던 중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휩쓴 외환위기가 한국에까지 번졌다는 소식이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한국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주요 기업들이 파산하며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그토록 놀라운 성장을 이루던 한국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세계경제학계는 한국 경제의 붕괴를 예측했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적은 실체 없는 거품이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조차도 내심 불안했어요. 처음 만난 그 가난한 나라부터 눈부신 산업화를 이룬 모습까지 제가 목격한 한국의 여정이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었을 때 저는 세계은행의 자문위원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어요. 서울 거리는 침울했습니다.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폐업한 상점들이 곳곳에 있었으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깊은 근심이 묻어났어요. 그러나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극복하려는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신문을 보다가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기부하는 장면이 일면에 실려 있었어요. 금모으기 운동이라 불리는 이 전국적인 캠페인은 외화를 확보해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을 찾아간 저는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소중한 금을 내놓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는 손주의 돌반지를, 한 부부는 결혼반지를 기부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12년 전에 보았던 그 민족의 강인한 정신이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위기를 먼저 생각하는 이 단결력은 어떤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경제적 자산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세계은행 회의에서 저는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저력이 있어요. 많은 동료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지만 저는 제 직관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IMF의 구조조정 권고안을 성실히 이행하며 경제체질 개선에 나섰어요.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였으며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개혁했습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한국이 위기 속에서도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정보기술 IT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당시 세계은행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은 긴축이 필요한 때다라는 일반적인 조언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 안목으로 오히려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어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과감한 선택이 한국만의 독특한 미래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이 판단은 2000년대 초반 한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현장에서 3달을 보낸 후 저는 하버드로 돌아와 위기 속의 혁신 한국의 경제회복 모델이라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 논문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위기 앞에서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특별한 결속력을 보여주었고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제 주장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하고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제 분석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발판 삼아 더 강한 나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한강의 기적의 또 다른 장이었어요. 2000년대 초반
저는 한국의 놀라운 회복을 지켜보며 새롭게 내린 결론을 다양한 경제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더 강해진다라는 문구로 시작한 제 논문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어요. 이 비유는 외환위기라는 상처를 통해 오히려 더욱 강인해진 한국을 표현하기에 완벽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모두 상환했고 경제성장률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이런 빠른 회복은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위기 이후 보여준 방향 전환이었는데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정보기술, 반도체,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미래 산업으로 재빠르게 무게중심을 옮긴 점은 놀라웠습니다. IT 중심지, 판교 테크노밸리는 과거의 포항제철소처럼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했어요. 수많은 IT 기업들이 밤낮으로 일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모습은 마치 미국 월스트리트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행보는 더욱 놀라웠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현대자동차는 품질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갔습니다. 저는 제 제자들과 함께 이런 한국 기업들의 성장 전략을 심층 분석했어요. 세계가 놀란 한국의 힘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강한 추진력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여 최단 시간 내에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열린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합니다. 한국이 도전하지 않은 분야는 있어도 도전해서 1등을 못 이룬 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이 말은 청중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2002년 월드컵은 한국의 또 다른 면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는데 일본과 공동 개최한 이 대회에서 한국의 조직력과 열정은 전 세계를 감탄시켰고 예상을 뛰어넘어 4강까지 진출한 한국 축구팀의 성과는 경제 영역을 넘어선 한국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붉은 악마라 불리는 응원단의 에너지와 질서 있는 모습은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잘 보여주었어요. 더욱 놀라운 현상은 2000년대 중반부터 감지되기 시작한 한류였습니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경제학자로서 이 현상을 단순한 문화적 교류 정도로 여겼지만 곧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이자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중요한 흐름임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연가와 같은 드라마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관광객이 증가하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문화와 경제의 긴밀한 연결을 보여주었어요. 제 연구실에서는 2005년부터 문화산업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새로운 연구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이 연구의 핵심 사례였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디지털 기술과 결합시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문화적 자신감의 회복을 의미했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젊은 기업가들의 에너지와 창의성은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들은 세계 시장을 목표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기술과 온라인 게임 분야에서 한국의 선도적 위치는 놀라울 정도였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히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발표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 서구와 일본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고 개선했다면 이제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현지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한국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에게 또 하나의 시험대였습니다. 월스트리트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한국 역시 위기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IMF 외환위기 때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속한 정책 대응과 기업들의 위기관리 능력은 이미 한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로 성장했음을 증명했어요. 이러한 한국의 여정을 지켜보면 저는 제 학문적 커리어의 마지막 대작으로 불가능해서 기적으로 한국 경제 발전의 교훈이라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1967년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의 한국 경제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작품이었어요. 특히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 모델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주는 교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책을 집필하면서 저는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특성들을 정리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한국인들의 세계 최고를 향한 끊임없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분야든 진출하면 반드시 최고를 지향했어요. 이런 목표 지향적 접근법과 효율성은 제가 연구한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은퇴를 앞둔 제 마지막 강의는 한국의 기적이었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례는 바로 한국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와 단결이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강의를 마치며 저는 제 인생에서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하버드에서의 교수 생활을 마치고 완전히 은퇴한 후에도 저는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갔는데 저를 특별자문위원으로 초청한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꾸준히 방문하게 되었어요. 노년에 접어든 나이에도 이 여정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가난했던 나라가 수직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은 경제학자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한국의 성장은 이제 단순한 경제적 성취를 넘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업들이 보여준 혁신과 도전 정신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보여준 약진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마치 붉게 물든 낙엽처럼 서서히 추락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푸른 실록처럼 활기차게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갔어요. 한국인들은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여 최단 시간 내에 최고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미국 경제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특별한 경쟁력입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무서운 속도로 혁신을 이뤄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괜찮은 제품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를 목표로 끊임없이 도전했어요.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한국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문화적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었고 소위 한류라 불리는 현상은 더 이상 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가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문화 수출국으로서의 위상도 높아졌어요. 특히 K-팝의 성공은 경제학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룹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세계 투어를 통해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키는 모습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과거 헐리우드 영화와 미국 대중음악이 장악했던 세계 문화 시장에 한국이 당당히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한국 문화의 성공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제가 발표한 에세이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은 세계 문화 질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적 보편성을 획득하는 특별한 균형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특성은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경제의 지형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구방위대로 군림하던 미국과 신흥강자로 부상한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절대적 우위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단순히 양적 규모만으로 세계 경제의 주요 축으로 성장했다면 한국은 질적 혁신과 창의성으로 경쟁력을 키워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들곤 했어요.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서서히 지는 해처럼 빛을 잃어가는 동안 한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더욱 강렬한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경제학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저 멀리 앞에서 달리는 선진국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한국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나란히 때로는 앞서 달리게 된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계는 또 하나의 큰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한국은 독특한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 바로 2019년 말 코로나 사태였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와 사회에 전례 없는 충격을 주었어요. 많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 또다시 위기 속에서 빛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대응으로 한국은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어요. 한국은 이제 위기관리의 세계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인공지능,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고
이는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내일의 햇살을 믿으면서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은퇴 후 집필한 마지막 책에서 저는 통일 한국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을 이룬다면 그 발전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어요. 남북한의 인적, 물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세계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 양측의 근면한 국민성이 합쳐진다면 세계 2위 강국으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이었어요. 절망적인 가난에서 시작해 눈부신 성장을 이룬 한국의 여정을 50년 넘게 지켜본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간 가능성의 증거였어요.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한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4차 산업혁명에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성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경제 강국을 넘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나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걷고 있는 길은 앞으로 다른 많은 나라들이 따라갈 꽃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세기 전 그 가난했던 나라에서 만났던 한 학생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그의 눈에서 본 희망과 의지가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를 쓴 한국인들에게 저는 경제학자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한국의 기적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70년 전 세계 최빈국에서 강대국 파리까지 기적 같은 여정이 가슴을 울리지 않나요? 상처 입은 호랑이는 더 강해진다는 말처럼 위기 속에서도 더 단단해진 우리의 저력이 놀랍습니다. 이제 한국은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해 빛의 속도로 세계 정상을 향해 질주할 것입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작은 나라가 오직 사람의 힘만으로 이뤄낸 이 기적.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